안녕하세요. 고품격 우리 농업 지식 채널 짓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남재작 박사님에게 고심을 우리가 함께 풀기 위해서 지인들 3명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짓다의 채널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냐. 1년 동안 너무 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2026년 짓다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우리 각계 전문가님들 이제 모셔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싸워 봅시다. 뜯어 봅시다. 로 주제를 잡은 게 맞죠?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뭐 각계 전문가이시긴 한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될까 모르겠고, 솔직하게 또 요즘 어떤 자리에 가잖아요. 밥을 먹는 자리든 술자리든 가면은 2시간 동안 제가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채널 어떻게 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다른 하면 좋을까요?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짓다의 모든 컨텐츠를 싹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컨텐츠가 올라오면 제가 관심 있는 거면 거의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아니더라도 스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짓다에서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짓다를 다 보다 보면 나중에 보고 나서 이런 측면이 있네,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까지는 좋은데 우울해져. 우울해서 저도 그 인정해요. 우울해져. 네.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나면 농업의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즈니스나 이런 인더스트리 관점에 있어서 이런 뭐 불합리한 거 혹은 효율성이 없는 거 이런 게 있으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계획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조금 희망을 같이 좀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짓다가 그동안에 1년의 과정을 보면 약간 찍다라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현재 우리 문제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현 주소, 이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짓다의 투는 그러면 뭐 심자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뭐 이런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면 맞아요. 어떨까 그리고 생각이 이번에 이번에 올리신 컨텐츠 중에서 그 낙농편이 있었거든요. 우유편. 드네요. 네.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고. 그래서 그 원유 가격 연동제 이 정책의 어떤 장단점이라거나 정말 잘 짚었거든요. 그리고 끝이 나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나오셨던 그 수의사님 하연재 하마생께서 원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지금 집유를 다 해가지고 이 냉장 탱크에만 집어넣으면 다 가져가니까 차별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살짝 뭔가 지금 제도를 이런 거 좀 바꾸면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이 나버렸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그 남 박사님이 이제 1년을 하셨잖아요. 힘들었죠. 예, 1년을 하셨는데 별 투자도 못 받고, 그렇다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갖고 뭐 수익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흥이 좀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큰 의미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일단 농업이 뭐냐라는 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그것을 좀 새롭게 보게 했다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농업은 삼농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생각이었어요. 농민의 수익을 높여서 농촌이 잘 살게 하고 그것이 농업 발전이야라고 생각하는 삼농이 기본 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농민이 농업인인데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국민 내에서는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결국 드라이버죠. 이게 산업 발전의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이제 소비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는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비농업인이라고 좀 구별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농업인도 소비자니까. 그러니까 비농업인들이 농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상 농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사회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농민의 소득을 높여서 농촌의 발전이 가능하고, 그럼 지역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이제 농업 정책이 농민 정책이냐 아니면 국가 정책이냐,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정도는 충분히 남 박사님께서 전달했다, 어려웠죠.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려웠죠. 내용이 어려웠죠.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이 다 해봤자 우리나라 GDP 1%도 안 되잖아요. 농업이라는 1.3%. 1.3% 정도인가요? 예.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투입을 하고 정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고 하려면은 저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성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인 인구 사실 뭐 전체 몇 프로 되지도 않고 그분들만을 위해서 농업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오히려 디맨드 쪽이 수요 쪽이 훨씬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농생대 교수인데 내가 왜 이 연구를 하지라고 했을 때 물론 농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농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예.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후생의 증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해지는 걸 저는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단지 농민의 소득을 증진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연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건 당연히 농업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 단지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비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농업이 발전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농업이라는 관점을 농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원래 첫 해의 제 목적은 뭐였냐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농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농업이 우리가 지금까지의 농업이었고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국민의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볼 때는 어떤가. 그다음에 산업적 관점에서 어떤가 이런 거를 좀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잘 인정을 하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농민들이 서운해하세요. 여기 농민 오셨잖아, 농민.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식량이라는 것은 또 우리 저는 또 쌀을 하고 있으니까 쌀에서 보면 쌀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쌀을 안전하게 다 민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뭐 아시아권이나 뭐 중국, 일본, 한국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정부의 보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농민에게 갈 거냐, 유통에게 갈 거냐, 아니면 소비자에게 갈 거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민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지만 농민에게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농업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농민들에게 들어간 그 돈이 들어간 것이 그냥 매몰돼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소비로 왔든지 뭐 아니면 뭐 유통으로 갔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가져서 이게 좀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네.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저는 보조금이 많다 적다 이런 거는 사실 더 많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요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은 이대로 가면 과연 5년, 10년 후에 농업은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이죠. 이 좀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들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러면 누군가는 젊은 청년들은 농업이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농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인데 뭔가 다른 걸로 돌아올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들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지타 채널에서 우리 남재작 박사님께서 1년 동안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농업에 뭔가 문제가 있어. 뭐 물가에 뭐 문제가 있어. 이 가게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냥 정말 쉽게 아주 편리하게 이야기했던 게 유통이 잘못이야. 유통이 다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10년, 20년을 그렇게 뒀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싹 끌어올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라고 했더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야, 그래 우리 무조건 유통이 무조건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하지만 또 이거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유통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편해지는데 그게 유통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니까 그 사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그리려면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집단은 정말 큰 기여를 했다. 저는 또 하나 네. 덧붙이고 싶은 게 정부가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항상 있잖아요. 아마 농업 짓다 이거를 보시는 분 중에 정책 관련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은 과연 여기에 내가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입을 해야 돼라는 결정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기존에는 그 민간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이 워낙 강하니까 공공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연구하는 교수니까 R&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의 핵심이 R&D잖아요. R&D는 뭐냐? 그럼 결국 미래 만드는 거죠. 그럼 미래를 만들려면 미래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미래상이 없이는 R&D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미래상에, 그럼 농업의 미래상에 우리가 과연 충분한 식량이 있나? 그럼 우리가 과연 식량을 수급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급하는 식량이 모든 국민에게 다 고르게 또 정당하게 또 공평하게 또 괜찮은 수준으로 괜찮은 품질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급이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해야 되고 이 질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남 박사님이 이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짓다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식량을 바라보면요. 이 식량 R&D는 상당히 많은 재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것이 상책이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식량 수급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걸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량 정책이나 농업 정책이 지금 유효한가? 그럼 우리는 과연 20년 뒤에는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 R&D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 이 학생들, 또 젊은 세대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 수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울한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우울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젠 희망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결국 R&D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R&D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근데 그러니까 농업 정책에 하는 분들이 농업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희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역시 R&D 하시는 교수님이라 가지고 R&D 투자를 말씀하시네요. 농민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 진 교수님 저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R&D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과 제가 지금 세종대학교 진중영 교수님하고 같이 사실은 산학 협력으로 저희 대학하고 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해서 인디카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저희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만든 민간 차원에서의 만들어진 결과물이 현재 지금 IPS고 올해 이제 어쨌든 한 100헥타 정도까지 재배가 된 거거든요. 산업화 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이걸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저는 민간 차원에서 그 대학과 같이 교류를 한 것이 성과를 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R&D의 성격 자체는 이것을 산업화 내지는 상업화의 목적을 두지 않고 R&D를 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어떤 그 효과로 뭐죠? 우리 이제 산업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R&D의 목표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 일부라도 이제 이렇게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좀 뚜렷하게 갖고 가는 것이 이게 성공적으로 하는 방향. 이게 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 선 긋기가 좀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육종이라고 하자면 사실은 농촌진흥청이 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종자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일단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게 많은 육종의 산물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 수요 쪽,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데 이 수요의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육종이 되었느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국가 자금이 들어가서 R&D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온 결과도 도대체 몇 프로 정도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워킹하고 있느냐.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또 반면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육종을 하게 되면 그 육종한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내가 육종한 것을 그 농업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보급 사업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땐 당연히 여기에 좀 더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뭐 쌀을 내가 저기 심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또 불만도 사실은 실제 나왔었잖아요. 골든킨이 잘 될 때. 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 어려움인데 사실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농촌진흥청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인 육종가들, 민간 육종가들, 민간 육종 기업은 국가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지를 꺾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는 그 마르지 않는 셈으로써 자금이 계속 나오고 인건비가 나오는 쪽인데 그쪽이랑 민간 육종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간 육종으로서 성공한 골든킨 3호가 그 성공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확률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골든킨 3호가 이제 탄생하는 데에도 적잖은 이때 기여를 토론이 또 너무 진지해져요. 네, 적잖은 기여를 했잖아요. 교수님 두 분이 대화하면 안 돼. 지금 너무 재밌구만. 네. 그럼 나중에 컷하시 잘라서 내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이제 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야, 저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농민이었다면, 일개 농민이었다면, 또는 진흥청 직원이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생각을. 왜 그러냐면, 진흥청은 국가의 연구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당 위예요. 근데 일개 개인이, 민간이 그걸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민간이 나섰으면은 그 지원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자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수익을 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받고 싶어서라기보다 더 앞장서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할 때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항상 피드백을 했고 아마 여기 문 교수도 큰 기여를 했거든요. 큰 기여를 하셨죠. 네, 마케팅 영역에서 상당한 많은 조언을 했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게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지만 사실상 이걸 연결해 나가는 것은 그 안에 깔려 있는 철학이거든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관점을 갖고 농업을 보느냐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 이 링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링크가 다양한 사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기관이 독점을 하고 주도를 한다 하는 것이 뭐 효율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초기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 또 취향 변화 이 두 가지의 큰 드라이버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걸 요구하고, 그래서 문 교수는 맨날 그 다양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도 친구니까 듣다가 보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또 육종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하나 내새끼고 이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무작정 나가서 길이는 고화가 돼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얘가 의미 있게 성장해서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위성을 만드는 것은 다양한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개발 주체가 필요하고 그 다양한 개발 주체들 중에는 약한 주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민간인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약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미 많이 희생했어요. 그러면 학계에서도 희생을 해야 되고요. 연구자들도 희생을 좀 해줘야 돼요. 초기에는 그래요. 하지만 희생은 단타예요. 희생이 너무 길어지면 지속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속성을 위해서 민간 공공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골든킨 3호라고 하는 쌀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향미잖아요. 자연적으로 향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그것이 이제 표현형으로 나타나서 먹어보면 밥할 때부터 향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진흥청에서 정말 수백 수천 종의 그 쌀을 육종을 했는데 그런 방향이 없었거든요, 거의. 아니, 재료는 네. 다 있어요. 있지만 안 있었죠. 했던 거지. 예. 근데 그게 이제 민간에서 육종을 해서 성공을 하고 10년 만에 재배 면적으로 탑10 안에 들어온 거니까 성공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네.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없던 시장, 그러니까 네. 비어있던 카테고리를 향미라는 시장을 민간이 효과적으로 기존의 진흥청에서 만들었던 품종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민간이 캐치를 하고 그걸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그게 올해 이제 그 골드킨이 작년에는 키로에 한 4,000원대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6,000원대 정도로 지금 올렸더라고요, 가격을. 근데 이제 제가 가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그럼 우리가 만드는 프리미엄 쌀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기능성이나 영양쌀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쌀을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쌀값이 정부에서 결정이 되는 게 많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하는데 정부가 쌀을 얼마나 걷어들이느냐 마느냐 이게 따라 쌀값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결정된 쌀값 그렇게 해서 결정된 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프리미엄 쌀이나 골드킨이 됐던 뭐 우리 IPS가 됐던 뭐 이런 쌀들은 뭐 우리 저희가 판매하고 가바쌀이 됐건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수익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농가들이 심었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심어서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벼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쌀값 자체가 너무 침폭이 커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벌써 벼값으로만 따지면 40kg 벼값으로 따지면 뭐 한 12,000원 정도가 지금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 이상이 올라버렸고 쌀값도 지금 그에 따라서 거의 한 500원, 키로에 500원 정도가 더 올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프리미엄 쌀이 새청무가 프리미엄 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청무가 지금 뭐 판매되는 게 83,000원 정도, 유기농 쌀 같은 경우에는 뭐 40kg에 8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됐으니까 역대 최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새청무를 83,000원에 사면 도대체 프리미엄 쌀은 얼마에 사야 되는 거냐? 그럼 소비자들은 얼마에 얘를 사야 이거는 이제 거야. 대표님이 구입하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정부가 얘기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가격 정책 하에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진폭이 심한 뭐 작년에 58,000원 했다가 올해 뭐 공공비중 가격이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뭐 매년 10,0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런 시장에서 프리미엄 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취향 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가 지금 걸쳐 있어서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산 뭐 유통에서의 문제, 또 기회주의적인 행동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였냐면 그래서 향미가 골드킨 사모가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흥청이랑 각 지자체에서 향미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육종한 쌀과 경쟁하는 품종을 이제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골든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쌀값, 그러니까 원곡의 가격과 그다음 여기 이제 로열티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내는데 그러면 진흥청이 이제 육종한 쌀을 우리가 농업인이 하려고 내가 사서 심으려고 하면 이 원고 가격만 내지 여기에 로열티를 안 붙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육종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해남에서 우리 진중현 교수가 육종한 쌀, 이제 IPS 쌀. 우리나라 이 공공 쪽에서 인디카, 장립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을 때 선도적으로 이거를 먼저 육종하고 그리고 재배를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보일까 말까 하니까 이제는 또 국가가 나서 야 이거 해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민간 육종 산업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제 윤 대표님이 어느 이제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딱 한번 이렇게 지원을 좀 받겠다고 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쫙 듣고 나더니 이런 지원 안 해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공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처음 하시는 거라 너무 자식 패기가 넘치셔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분께서 심사위원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식량 수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한테, 농민한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거는 그 공공과 민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쌀의 경우는 7대1이라고 저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 부분이 7, 민간 부분이 1 정도밖에 파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개의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고 있고 이게 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업 자본, 그러니까 그 R&D를 포함한 직불금 모든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숫자는 잘 못 기억하겠는데 그게 쌀이에요. 얘가 돈을 다 농림부 예산의 아마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쓰는 비용은 이만큼 농업에 이렇게 농축수산업까지 해서 다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만한 일에 돈이 다 쓰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굉장히 국민들도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막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참 우울한 그래 얘기하게 된다. 그렇게 가자. 아니, 몰라요.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한 게 아니야. 농업 자체가 지금 우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게 농업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게스트들이 우울했어.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우울한 거야 지금. 아니야.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지따 채널에서 다루셨던 것 맞아요. 중에서 우리 채널이 중요하죠. 네, 다루셨던 거 오늘은 그게 주제입니다. 네, 다뤘던- 쌀이 주제가 아니에요. 네, 오늘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많아 근데. 다른 걸로 이제 얘기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사실은 유제품 우유 문제, 원유 문제, 음. 예, 그거를 이제 다루시면서 이러다가는 뭐 10년 안에 우리나라 남농 사라진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 이제 2020 몇 년, 8년부터 6년부터인가 보면 이제부터는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우유가 들어오거든요. 멸균 우유긴 하지만 예, 우유가 이제 들어왔을 때 가격이 비교가 안 되게 싼데 과연 우리 낙농업이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거 사실은 되게 퀘스천 마크거든요. 사실은 우유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일상제처럼 먹는 거고 뭐 쌀보다 중요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름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우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제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낙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쌀보다 숫자가 작아. 네. 유권자 수가 작은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정치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또 나눠졌어요. 이쪽은 또 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쌀주 생산 지역이랑은 다른 쪽 유권자들이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지금 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업을 보고 있으면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SNS에 일본 농협하고 숫자를 올리잖아요. 일본 농협이 옛날에 4,000개가 있다가 지금은 한 50개쯤 있거든요. 550, 60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2,000개쯤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 1,10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는 숫자가 거의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 농업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쌀 산업 구조라는 것도 거의 안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을 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미래에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유 산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유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업체가 수집해 가지 않으면은 이게 팔 곳이 없어지니까 그런 규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이제 자율에 완전히 맡길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마 이 원유 가격 연동제를 어떻게 손봐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이걸 폐지하자고 그러면 바로 난리가 나버리니까 바로 거기까지 폭락할 거거든요. 그건 너무 자명하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심하게 임팩트가 가겠죠. 네.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산업도 구조조정할 때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산업이 이제 페이드아웃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농업 분야에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단위가 너무 작다는 거잖아요. 유제품 단위 마찬가지고 또 우유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량이 그러면 쿼터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하 원장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농가들이 전부 다 빚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누적된 빚이.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처분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산업의 예를 조금 이제 들어보자면 그 전구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구가 뭐 1940년대, 50, 60년대에서는 당시 뭐 공업으로서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왜냐면 집마다 전구는 다 달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전구라는 것이 일상재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대기업 손대지 마. 이거는 전구는 집집마다 다 다른 거고 저렴하게 해야 되고 전구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작은 공장들이 많으니까 이거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내 생산하지 마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다가 지금 그 얘를 집어넣어요. 전구를. 그래서 대기업들이 싹 다 LG랑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져서 그러면은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뭐로 다 무너져 버렸냐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구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정부가 그렇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그 지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사실은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구는 생산만 하는 걸 생각했는데 오스람이라는 데가 들어와가지고 눈부시지 않는 전구,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전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지금 고가의 시장은 유럽이나 이런 쪽 브랜드 오스람이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한 것 브랜드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저가는 중국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 이제 생기게 그다음에 LED로 넘어갔잖아요. 처음에 야 LED 좋다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또 정부가 또 야 LED 이거 더 이상 혁신 없으니까 이제 대기업 LED 하지 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LED에서 가장 최근의 케이스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미 많은 부분 이미 저렴한 그 노동비를 갖고 있는 국가의 것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 문정원 교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겪고 있는 하나의 편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농업이나 식품공학이나 이런 분야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는 혁신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농업이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 그 갖고 있는 이미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석 팔고 못 팔고 땅 농사 져가지고 자식 보내갖고 서울 보내놨더니 서울에서 성공한 자식이 자기가 이제 돌아갈 엄마를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손도 이러니까 잘 안 가요. 바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소식이 오는 거죠. 김치가 맨날 날라오는데 어느 날 김치가 끊어져서 가보니 그때 돌아가셨더라. 우리나라 농업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노스텔지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30년 전에서 그 모든 제도와 규정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농업이란 산업이 선진국 산업이고 농업이란 산업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산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농업을 자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그냥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땅 파는 거고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소속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농대가 아니고 공대예요. 이게 저희 과가 왜 공대냐? 공대라는 거는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하는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더 이상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순응하는 형태의 산업으로 볼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구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와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구현해낼 거냐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거냐 하는 게 공학일 것이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구현해낼 것이다 하는 거는 경영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걸 실제로 민간 섹터가 활발히 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양성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런 그 옵션을 많이 제공하면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정책하는 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옵션을 많이 주는 것이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인데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농업에 이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활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파업이 아니고 파산을 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너무 그런 것이 많으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그분들이 경쟁에서 밀려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비즈니스에서 아웃됐을 때 이분이
그 산업이든 아니면 다른 산업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탈락이 인생에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평생교육, 사회교육과 재취업교육, 그다음에 그 새로운 스타트업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뭔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새로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 지난 여러 정부들에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패는 없도록 지금 만든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보조금을 지불해서 실패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성공하는 것도 싫어해. 뭔가 너무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딴 데서 수입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너무 잘 되는 것도 싫고 실패하면 더더욱 안 되고 딱 요만큼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 니네는 표는 우리한테 줘 라고 하는 이게 모든 정부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개월 전부터 지금 헬스를 다니는데 그 헬스를 다니다 보니까 그 몸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 몸을 보고는 안 됩니다라고 그분 냉정하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2년 정도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1년 정도면 이 정도까지 써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2년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몸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내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스텝을 밟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뒷다 채널에서 문제에 대한 진단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 뭐야? 농업이 미래의 농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농업의 형태는 도대체 뭐지? 각 분야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토론을 하고 있었죠. 네네네. 지자 채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토론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엮길로 많이 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한국의 농업은 도대체 그러면 한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고 모든 방향들이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진짜 그 어떤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다음에 그 차이를 유지해주는 어떤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왔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 얘기는 있잖아요.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에. 잠시 끊었다가 그 이야기는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